네? 파란 거? 응. 글자 다 하고 파란 거 그거 누르면 저다 하고 파란 거 누르면? 아니 글자 뭐 있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 파란색 밑에 있는 거 그거 누르면 되는 거야? 응, 맞아. 나 오늘 내가 누르고 싶은데 그거 말고 저거 시작하는 거 영어로 누르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거 누르고 싶어. 그랬구나. 요한이 거 3개 먼저 읽을게. 네. 털끝 하나도 까딱하면 안 되지. 어느 날 오리는 호수에 갔어요. 신나게 헤엄치면서 생각했죠. 나만큼 헤엄 잘 치는 애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그때 첨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안녕 오리야. 바로 거위였죠. 너였구나. 안녕. 나 헤엄치는 거 좀 볼래? 오리는 재빨리 물속에 발을 저어 헤엄을 쳤습니다. 제법인데 하지만 내가 더 빠를걸. 그럼 우리 시합해보자. 오리가 외쳤어요. 준비 땅. 둘은 호수를 가로질러 헤엄쳐 갔습니다. 오리가 더 빨랐어요. 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글쎄, 거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개 시합에서는 내가 이길걸. 그건 자신 없는데. 오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거위는 벌써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어요. 준비 땅. 둘은 전나무 숲 위로 올라갔어요. 거위가 더 높이 날아올랐어요. 내가 이겼다. 준비 땅. 여기. 준비 땅. 준비 땅. 난 챔피언. 이긴 챔피언이다. 아니야, 맞아. 쿵 됐어. 둘은 차례차례 땅에 내려앉았어요. 오리가 푸드덕거리면서 깃털을 잔뜩 부풀렸죠.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갔다 했어요. 그러자 마침내 우리 얼음 꽁꽁 놀이 하자. 움직여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털끝 하나도 까딱해선 안 돼. 이 시합에서 이겨야 진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 되는 거야. 그래, 해보나 마나 내가 챔피언이라고. 거위의 말에 오리가 대답했습니다. 두고 보라지. 자, 준비 땅. 또 준비 땅. 준비 땅. 거위는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오리도 마찬가지였죠. 오리는 거위를 쳐다봤습니다. 거위가 움직이기를 바랬어요. 그때 마침 숲에서 벌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엥 하면서 거위 머리 주위를 빙빙 돌았죠. 또 잉 하면서 거위 꼬리 주위를 맴돌았죠. 자, 이제 금방이야. 오리는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챔피언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지만 거위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벌이 이번엔 오리 쪽으로 날아왔어요. 잉 하고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잉 하고 오리의 기다란 목 위에 내려앉았어요. 오리는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았어요. 물론 꽥꽥거리지도 않았죠. 털끝 하나 까딱이지 않는 오리를 두고 벌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거위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때 마침 토끼떼가 깡총깡총 뛰면서 나타났어요. 거위의 머리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거위의 긴 목을 오르내리며 미끄럼을 타기도 했죠. 오리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금방이야. 내가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라고. 하지만 거위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토끼들이 이번엔 오리를 애웠었어요. 부리를 두드려보고 물갈 기달린 발을 건드리며 장난을 쳤죠. 팔짝팔짝 등 위를 뛰어넘어 다니는데도 오리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토끼들은 깡총깡총 뛰어 사라졌습니다. 오리는 거위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때 마침 깍깍깍 까마귀 떼가 내려와 둘을 덮쳤어요. 거위 머리 주위에 원을 그리며 돌았죠. 그리고는 거위 등 위에 내려앉더니 통통 뛰어다녔어요. 이번에야말로 오리는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 되는 거야. 하지만 거위는 꼼짝하지도 않았어요. 까마귀들이 이번엔 오리 주위로 몰려들었죠. 오리 얼굴에 대고 날개를 퍼덕거리기도 하고 오리 귀에다 대고 깍깍거리기도 했어요.
엉덩이에 꼬리털을 간지럽히기도 했지만 오리는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았어요. 물론 꽥꽥거리지도 않았죠. 오리가 털끝 하나 깜빡이지 않자 깍깍깍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먼지바람이 공중으로 솟아올랐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고 나뭇잎이 떨어져 날렸죠. 바람에 날린 거위가 민들레꽃밭에 처박혔어요. 바람에 날린 오리가 뽕나무 숲에 떨어졌어요. 한참이 지난 뒤에야 먼지바람은 산들바람으로 바뀌었죠. 챔피언이 되는 건 오리는 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여우가 다가왔어요. 여우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코를 덜렁거렸어요. 이게 웬 떡이야? 내일 먹을 거리 걱정은 없겠구만. 그냥 요리만 하면 되겠어. 오리가 곁눈질로 거위를 봤어요. 거위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오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여우는 자루에 오리와 거위를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자루 끝을 단단히 졸라 묶었죠. 여우는 자루를 바닥에 질질 끄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면서 숲을 지나 집으로 갔습니다. 여우는 오리와 거위를 꺼내 나란히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솥에 물을 끓였죠. 감자, 토마토, 당근, 샐러리, 호박까지 썰어 넣었죠. 콩도 한 줌 넣고 마늘과 후추도 넣었어요. 여우는 주걱으로 국을 휘휘 저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거위를 쳐다보았죠. 거위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어요. 오리도 마찬가지였죠. 여우가 눈을 반짝이며 둘을 하나씩 찔러봤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요리할까?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데 내 배가 요걸 먼저 먹으라네. 바로 너 말이야. 여우는 거위를 솥 가까이로 가져갔어요. 이제 별 수 없이 움직이겠지? 오리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여우가 솥뚜껑을 열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움직여 거위야, 제발 달아나라고. 오리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거위는 그때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거위가 왜 꼼짝도 하지 않는 걸까? 너무 무서워서 진짜 얼어버린 걸까? 오리는 생각했어요. 마침내 여우가 거위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자, 넣는다. 꽥꽥꽥꽥꽥. 오리가 여우의 꼬리를 깨물며 외쳤어요. 안돼, 내 친구를 내놔. 오리는 여우의 코도 깨물었어요. 살려줘, 살려줘. 여우는 거위를 내동댕이 치고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오리와 거위는 여우가 달아나는 것을 나란히 지켜봤죠. 오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래, 얼음 공공 시합에선 거위 네가 이긴 것 같다. 그렇겠지. 거위가 말했어요. 하지만 말이야, 진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은 바로 오리 너야. 내가? 오리는 거위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내 생각도 그렇긴 해. 거위가 솥을 들여다봤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 우리 먹어볼까? 챔피언들은 여우가 만든 맛있는 채소국을 남김없이 싹싹 먹어치웠답니다. 서로 움직이지 않게 내기를 했는데 거위가 거위가 오리를 구해주느라고 움직였어. 근데 챔피언은 오리래. 거위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리도 그렇게 생각한대. 무지개다. 물고기는 역시 물고기야. 우와, 무지개색 날개가 달려있는 물고기네. 알록달록 예쁘다. 깊은 산 속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랑 올챙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올챙이는 자기 몸에서 뒷다리가 조그맣게 자라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난 개구리인가 봐. 올챙이가 우쭐거리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넌 나처럼 작은 물고기였잖니.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개구리가 된단 말이야? 올챙이와 물고기는 말다툼을 했어요. 화가 난 올챙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개구리고 물고기는 물고기야. 얼마 지나자 올챙이는 앞다리도 자라났고 꼬리도 점점 짧아졌어요. 날씨가 맑은 어느 날이었어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어 뚝으로 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숲속의 연못에 물고기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도 점점 자라서 큰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가끔 생각했어요. 내 친구 개구리는 어떻게 지낼까?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잤지만 개구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가 연못으로 퐁당 뛰어들었습니다. 물풀이 하늘하늘 흔들렸어요. 어디 갔던 거야? 물고기는 반갑게 물어보았어요. 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가봤어. 세상에는 이상한 것도 참 많아.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어떤 건데? 물고기가 물었죠. 새라는 건데 개구리는 알쏭달쏭한 목소리로 새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새는 날개가 달렸어. 다리는 두 개고 날개는 알록달록해. 개구리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물고기는 큰 날개가 달린 물고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또 뭐가 있어? 물고기는 왜 큰 날개가 달린 물고기를 생각했을까? 너무 예쁜데. 그렇지. 개구리는 새를 얘기했는데 물고기는 물고기밖에 못 봐서 물고기에 날개가 달린 걸 생각했나 봐. 소라는 동물이 있는데 소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야. 어떤 소는 뿔도 달려 있어. 뿔을 뜯어먹고 사는데 가슴은 분홍빛이지. 어? 개구리는 소를 얘기했는데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다리가 네 개에 뿔이 달린 걸 생각했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있어. 개구리는 물고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밤이 깊었지만 물고기는 밝게 빛나는 것과 알록달록한 것, 그리고 신기한 것들을 생각하느라 잠들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물고기가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을 수만 있다면 나도 신기한 세상을 볼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물고기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대.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기도 있고 새도 있고 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물고기 모양이야. 물고기는 새랑 소랑 사람이 물고기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나 봐. 며칠이 지나자 개구리는 무트로 돌아갔어요. 물고기는 연못에 혼자 남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풀을 뜯어먹는 소와 사람이라는 이상한 동물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새와 소와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을 거야. 어느 날이었어요. 물고기는 연못 밖으로 나가서 새와 소와 사람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물고기는 힘껏 꼬리쳐서 뚝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고기는 풀밭에 털썩 떨어졌죠. 풀밭은 부드러웠지만 물기가 없었어요. 물고기는 풀밭에서 손도 쉴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물고기는 힘없이 끙끙거리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개구리가 풀밭 저쪽에서 나비를 잡고 있었어요. 개구리는 끙끙거리는 물고기를 보았어요. 개구리는 펄짝 뛰어올라 온 힘을 다해 물고기를 연못으로 돌려주었죠. 물고기는 숨이 막혀서 물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예전처럼 물속에 헤엄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햇살이 물풀 사이로 비쳤어요. 물고기에게는 연못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죠. 개구리는 연잎 위에 앉아서 물고기를 보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개구리에게 말했죠. 이 말이 맞아. 개구리는 개구리고 물고기는 역시 물고기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대. 개구리는 물에도 살고 저기도 갈 수 있네. 신기한 세상이 궁금했지만 역시 물속이 좋았나 봐. 물속에서 물고기 원래 물속에서 맨날 살고 있는데 새는 맨날 밖에 있지. 그러면 새는 더럽겠지. 목욕을 못 하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쿵쿵 뛰는 뭐가 물 같은 게 튀면 진흙탕이 튀어. 진흙탕에 튀어? 응. 깨끗하게 씻어야겠는데. 깨끗이 못 씻어서 어떡하지, 새는? 근데 새는 진흙탕으로 씻어. 아, 진흙으로? 그렇구나. 너무 잘했네. 그렇구나. 진흙을 깨끗하게 다마처럼. 하나 뽀뽀는 이렇게.
아기 사자가 태어났어요. 황금빛 갈기 아빠 사자는 아기 사자가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랐죠. 우리 아기처럼 사랑스러운 아기가 또 있을까? 황금빛 갈기 아빠 사자는 아기 사자 귀에다 코를 부볐어요. 아가, 이게 뽀뽀라는 거야. 아빠 사자는 조그만 분홍빛 코도 핥아주었어요. 아가, 이게 뽀뽀라는 거야. 아기 사자는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흔들었죠. 이번엔 따뜻하고 통통한 아기 사자의 배에 대고 아빠 사자가 이렇게 투레지를 했어요. 아가, 이게 뽀뽀라는 거야. 아기 사자는 가라랑 가라랑 웃으면서 꼬리를 흔들며 버둥버둥 거렸어요. 황금빛 저녁 들판에서 아기 사자가 혼자 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홀짝 원숭이가 다가와서는 아기 사자의 귀를 간질간질, 조그만 분홍빛 코를, 따뜻하고 통통한 배를 입으로 간지럽혔어요. 이게 원숭이 뽀뽀라는 거야. 아기 사자는 가르릉 가르릉 웃으면서 꼬리를 흔들며 바둥바둥 거렸어요. 수다쟁이 앵무새가 날아와서 아기 사자의 귀를 콕콕콕콕, 조그만 분홍빛 코를 콕콕콕콕콕, 따뜻하고 통통한 배를 부리로 쪼았어요. 이게 앵무새 뽀뽀라는 거야. 아기 사자는 아까보다 더 크게 가르릉 가르릉 웃으면서 꼬리를 흔들며 바둥거렸어요. 뚱보 코뿔소가 다가와서는 아기 사자의 귀를 싹, 조그만 분홍빛 코를, 따뜻하고 통통한 배를, 이게 코뿔소 뽀뽀라는 거야. 아기 사자는 또다시 가르릉 가르릉 웃으면서 꼬리를 흔들며 바둥바둥 거렸어요. 미끌미끌한 뱀이 내려와서는 아기 사자의 귀를, 조그만 분홍빛 코를, 따뜻하고 통통한 배를 혀로 더듬었어요. 이게 뱀 뽀뽀라는 거야. 아기 사자는 가르릉 가르릉 그 전보다 더 바둥거리면서 크게 웃었어요. 늙은 회색 코끼리가 나타나서는 아기 사자의 귀를, 조그만 분홍빛 코를, 따뜻한 통통한 배를 축축하고 긴 코로 두드리다 감아 올렸어요. 이게 코끼리 뽀뽀라는 거야. 아기 사자는 온몸을 흔들면서 가르릉 가르릉 거렸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건 배고픈 초록빛 악어였어요. 황금빛 저녁 들판에서 놀고 있는 아기 사자를 보더니 무시무시한 이빨을 빡빡 부딪히며 다가왔어요. 아가, 정말 이쁘게 생겼구나. 이리 와보렴. 내가 악어 뽀뽀를 해줄게. 아기 사자는 악어가 너무 무서웠어요. 울음을 떠뜨리고 말았죠. 그러자 배고픈 초록빛 악어 사자는 입을 쫙 벌리고 끔찍하게 날카로운 이빨을 모조리 드러냈어요. 이게 악어 뽀뽀라는 거야. 그때였어요. 번개처럼 황금빛 갈기 아빠 사자가 나타났어요. 배고픈 초록빛 악어는 깜짝 놀라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갔어요. 황금빛 갈기 아빠 사자는 아기 사자를 안전하고 따뜻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포근한 침대 속에 눕혀주었죠. 그리고 나서 아빠 사자도 아기 사자 곁에 나란히 누웠어요. 아가, 아빠 얘기 좀 들어보렴. 아기 원숭이에겐 간질간질 원숭이 뽀뽀가 제일 좋고, 아기 앵무새라면 톡톡톡 부리로 쪼는 앵무새 뽀뽀가 제일 좋아. 막 태어난 아기 코뿔소라면 쓱쓱 코를 문질러대는 코뿔소 뽀뽀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아기 뱀이라면 뱀 뽀뽀가 위험하지 않을 테고, 아기 코끼리라면 코끼리 뽀뽀를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아. 악어들은 무시무시한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뽀뽀하는 걸 재미있어 하지. 하지만 말이다, 황금빛 갈기 아빠 사자는 하품을 하고 나서 다시 말했어요. 아기 사자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하나뿐이야. 이게 뭐냐면, 황금빛 갈기 아빠 사자는 아기 사자를 꼭 껴안고 뽀뽀했어요. 바로 이 뽀뽀란다. 아빠 사자 뽀뽀가 아기 사자한테 제일 좋은 거네. 아빠 뽀뽀가 유한이한테 제일 좋은 거지. 뽀뽀는 그렇게 하는 거네. 유한이도 아빠한테 뽀뽀해줘. 난 열분이야. 10번? 시작. 아빠도 10번.
11번. 11번 했어? 응. 자, 이제 아빠 거. 12번. 1984. 12번. 4월. 맑고 쌀쌀한 날이었다. 괴종시계가 13시를 알렸다. 윈스턴 스미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해 턱을 가슴에 쳐박고 승리 맨션의 유리문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막을 새도 없이 모래바람이 그 뒤를 따라 들이쳤다. 복도에서는 양배추 삶는 냄새와 낡은 매트 냄새가 풍겼다. 복도 한쪽 끝에 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실내에 붙이기엔 지나치게 큰 것이었다. 포스터에는 폭이 1m도 넘는 커다란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덕수룩한 검은 수염에 40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 얼굴이었다. 윈스턴은 계단 쪽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경기가 좋을 때에도 전처럼 가동되지 않았다. 브런터에 지금은 한낮이라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주모주간에 대비한 절약운동 탓이었다. 윈스턴의 방은 7층이었다. 39살의 그는 도중에 몇 차례나 쉬면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오른쪽 발목에 정맥류성 궤양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커다랗게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 얼굴은 교묘하게 그려져 있었다. 마치 눈동자가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얼굴 아래에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방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쇠 생산과 관련되는 무언가 숫자로 이루어진 목록을 읽는 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우연 거울 같은 직사각형의 금속판에서 흘러나왔다. 금속판은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목소리는 약간 작아졌다. 여전히 또렷하게 들렸다. 텔레스크린이라는 금속판은 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끌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윈스턴은 창가로 다가갔다. 방의 푸른 제복 때문에 그의 작고 야윈 얼굴과 초라한 몸짓이 더욱 하얗게 보였다.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지만 원래 붉은 빛이 도는 얼굴 피부는 싸구려 비누와 무딘 면도칼을 쓰는 데다 이제 막 물러간 겨울 추위 때문에 거칠었다. 배는 따뜻하게 잠을 자. 닫힌 창 유리에 비친 바깥은 추워 보였다. 거리 저편에서 한 줄기 바람이 먼지와 종이 조각들이 흩날렸다.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지만 여기저기 붙어있는 포스터 외에는 색칠한 게 없어 보였다. 검은 수염의 얼굴이 관망하기 좋은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포스터는 바로 맞은편 집 앞에도 붙어 있었다. 검은 눈이 윈스턴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며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을러댔다. 저쪽 길 한 모퉁이의 모서리가 찢어진 또 하나의 포스터가 바람에 펄럭이며 영사라는 낱말을 가렸다 보였다 했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지붕 사이를 스치듯이 날아다니며 쉬파리처럼 잠시 맴돌다가 방향을 바꾸어 날아가 버렸다.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엿보는 순찰기였다. 하지만 순찰 따위는 별것 아니었다. 문제는 사상 경찰이 문제였다. 윈스턴의 등 뒤에 있는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직도 무쇠와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 짓거리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통신을 동시에 행한다. 이 기계는 윈스턴이 내는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그가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들어있는 한 그의 일거일도는 다 보이고 들린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어쩌면 사상 경찰이 항상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감시의 선을 꽂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모두 도청당하고 깜깜한 때 외에는 동작 하나하나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런 생활이 본능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 윈스턴은 여전히 텔레스크린을 등지고 있었다. 물론 등진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일터인 진리부 건물이 1km쯤 떨어진 지점의 음침한 풍경 위로 거대한 자태를 드러낸 채 희뿌옇게 솟아있었다. 이곳이 에어스트립 1의 중심 도시이며 오세아니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런던이라니. 윈스턴은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런던이 옛날에도 이랬던가? 그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때도 지금처럼 낡은 19세기 가옥들이 즐비한 가운데 벽들은 통나무로 받쳐져 있고 창문들은 마분지가 덕지덕지 발라져 있으며 지붕의 함석판은 쭈그러져 있는 데다 마당을 에워싼 담은 들쭉날쭉 볼품이 없었던가? 폭탄이 떨어진 자리마다 횟가루가 날리고 분홍 바늘 꽃이 자갈더미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가? 폭탄이 휩쓸고 지나간 공터에 닭장같이 생긴 지저분한 편자집들이 들어섰던가?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데다가 뭐가 뭔지 분간할 수도 없는 그저 환한 그림 같은 일련의 전경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신어로 진부라고 하는 진리부는 다른 건물들과 판이하게 달랐다. 흰색 콘크리트로 번쩍이는 피라미드 모양의 그 웅장한 건물은 층마다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진 채 300m나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흰 건물의 전면에는 윈스턴이 서 있는 곳에서도 훤히 보이는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 우아한 필체로 쓰여져 있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진리부에는 지상에 3,000개의 방이 있는데 지하에도 그만한 수의 방이 있다고 한다. 런던에는 외형과 규모가 이와 비슷한 건물이 3동이나 더 있다. 그런데 이들 건물 때문에 주위의 다른 건물들은 형편없이 작아 보인다. 그래서 승리 맨션 지붕에는 이 네 건물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다. 이 건물들은 모두 정부 기관이 들어서 있는 4개의 청사이다. 보도, 연애, 교육 및 예술을 관장하는 진리부,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애정부,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풍요부가 그것이다. 이 이름들은 신어로 진부, 평부, 애부, 풍부라고 한다. 애정부에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곳이다. 그 건물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 윈스턴은 애정부에 들어가 보기는커녕 그 근처에 얼씬거린 적도 없다. 그곳에는 공적인 일들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가시철조망과 철문을 비롯하여 기관총이 숨겨져 있는 삼문 경계망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건물 외곽의 방책으로 이어진 길에서조차 고릴라처럼 생긴 위병들이 검은 제복에 곤봉을 차고는 어슬렁거린다.